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주제로 총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셔서 평소에 최대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먼저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먼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공기살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영화가 어떤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망자만 수백 명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는, 피해자만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게 뭐죠? 가습기가 아무래도 그 통 내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 때문에 자꾸 통이 오염되기 때문에 자칫 이런 다양한 미생물을 우리가 들여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살균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에 착안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였죠. 근데 가습기 살균제 말 그대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해 썼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출시가 됐었던 거죠. 특히 호흡기 관련된 독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조사조차 안 한 상황에서 제품이 출시가 됐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단번에 들이마셨다고 해서 바로 어떤 저런 독성이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들이마시면서 그런 유해성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저런 게 지금 독성이 나타나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인 분이 이거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법정에서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 가습기 살균 사건이 나타난 지가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최종 3심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 정도 나왔는데 명확히 어떤 기업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보상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평소 여러분들이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스스로 어느 정도 항상 늘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된 기사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기사 기억나시나요? 죽음의 일터, 오명 쓴 학교 급식실, 일할 사람이 없다 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우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 당연히 급식실에서 급식이 나오게 되죠. 근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0명 중 3분, 10명 중 무려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10명 중 3명이면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단순히 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실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연령대 다양한 상황에서 10명 중 3명, 거의 30%가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하셨을 뿐인데 그 주방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공기 중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해 물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계속 들이마시니까 한두 번 들이마시는 거야 당연히 뭐가 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폐 이상 소견을 받으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해한 물질이라는 걸 완전히 피하면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저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유해하다는 거 뭔지 인지하시고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시게 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보통 아마 가족분들 중에 암 친척이라든지 암 환자분이 다들 계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81세까지 산다 가정했을 때 암 발생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분 중에 암 환우가 계시다고 하면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암 진단 받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 1년간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걸 많이 먹었나? 뭔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많이 좀 오해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암세포라고 하는 건 하루에도 3,000개에서 5,000개가 생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하루에 3,000개가 생겨요. 암세포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생기고 또 사라지죠. 왜 사라지냐면 여러분 몸속에는 또 여러 항암세포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세포라고도 하는데요. NK세포라든지
T세포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서 생기는 이런 암세포들을 이렇게 없애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이 보통 1cm 정도로 이제 관찰이 됐을 때 암 진단이 보통 내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암이 1cm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암세포가 수억 개가 뭉쳐 있는 겁니다. 수억 개가. 그럼 수억 개가 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보통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암이 1cm가 되는데 보통 약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척분 중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은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암세포 1cm 정도 이상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커지면서 그렇게 수억 개가 되면서 그게 1cm로 관찰이 됐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떤 이제 암을 일으키는 수많은 유해물질이 노출되게 되면 하루에 3,000개 정도 평균 생기는 게 4,000개, 5,000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없애는 수 있는 그 양도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 없애고 남게 되면 계속 쌓이면서 저런 식으로 암 진단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활 속의 유해물질,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 유해물질들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해결해야 될 이슈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2부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포름알데히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입니다. 독성이 명확하게 사람에게서나 동물에게서도 명확히 밝혀져 있는 그런 특급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니까 사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물에다 녹여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에다 녹인 상태를 바로 포르말린이라고 합니다. 포르말린이라고 하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괴물 아시나요? 영화 괴물? 영화 괴물의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게 영화 1,000만 명 돌파했던 그런 영화니까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첫 장면이 그 미 군부대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수구에 막 버려요. 뭔가 사용하고 남았으니까 버렸겠죠? 버렸는데 그 포르말린이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이제 강과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노출됐던 어떤 생명체가 괴물로 변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근데 군부대에서 그걸 왜 썼을까요?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군부대는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군인이든 언제든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사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썩으면 안 되잖아요. 세포가 썩지 말라고 포르말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지조차 않아요. 왜냐하면 썩으려면 미생물들이 번식해서 썩는 건데 포르말린 처리하면 썩지조차 않는 거죠. 여러분 곤충 표본 안 썩잖아요. 그게 왜 안 썩냐? 바로 저 포르말린 처리 때문이다. 그만큼 독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다. 그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런 포르말데히드 우리가 언제 노출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이 노출되는데요. 먼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먼저 그릇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그릇, 이런 플라스틱 그릇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명 짬뽕 그릇이라고도 불리고 일명 우동 그릇이라고도 불리죠. 저런 그릇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특징. 일단 집어 던져도 안 깨집니다. 정말 단단하죠. 단단한 건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단단한데 또 가볍죠. 단단하면서 가볍기 때문에 정말 식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플라스틱 종류는 여러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 저희는 그거를 멜라민 수지라고 불러요. 멜라닌이 아닙니다. 멜라닌은 이제 피부에 생기는 이제 색소고요. 그게 아니고 멜라민이라는 수지인데요. 플라스틱인데요. 저 멜라민 수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 같은 화학 종사자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있고요. 그다음 포름알데히드, 앞서 말씀드린 1군 발암물질이에요. 두 개를 화학 반응시키게 되면 멜라민이 수지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좀 의아하죠. 저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널리 쓰이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까 말씀드린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만듭니다. 자, 포름알데히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뜨거운 게 닿게 되면 미세하게나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이제 흠집이 많아지겠죠. 흠집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럼 뜨거운 걸 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양의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절대 겁주려고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냐면요. 저런 게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까 당장 금지는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냈냐면 저런 그릇들은 흠집이 많이 생기면 버려라 또는 교체하라라고 식약처 권고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조차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소박하게 이제 보도자료를 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게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흠집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표면적이 늘어나서 그때 뜨거운 걸 담으면 이런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가 있고 그건 1군 발암물질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집에 갖고 계시다면 이런 그릇들은 좀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바로 교체하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음식들 제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저런 것들을 이왕이면 가서 드시라는 거예요. 짬뽕 배달보다는 그냥 직접 가서 드시라는 겁니다. 저게 그냥 안 오잖아요. 당연히 랩에 포장돼서 오죠. 그럼 훨씬 더 안에 내부 온도가 더 쉽게 더 고온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이 용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드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질문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용기를 쓰는 게 좋냐라고 이제 질문 주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크게 저 세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용기, 그다음에 유리 용기, 일명 도자기 용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기류. 그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저런 어떤 유해 화학물질 용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에 대한 주의사항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불편하죠. 유리나 뭐 도자기만 해도 무겁잖아요. 그리고 도자기는 또 비싸죠. 또 유리는 또 깨질까 봐 그런 염려도 돼서 그래서 저런 멜라민 플라스틱이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반드시 각별히 주의사항은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미용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을 안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혼자서 머리 자르시거나 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다 미용실 다니실 텐데요. 근데 미용실에 가면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다들 한번 맡아보셨을 겁니다. 뭔가 그게 뭐 방향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뭔가 미용실 가면 공통적인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미용실을 왜 가는 거죠? 뭐 커트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보통 염색과 파마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근데 염색과 파마를 하게 되면 다 염색약이나 이제 파마약을 바르잖아요. 이제 바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염색 파마약을 발랐을 때 특히 염색약 예를 들어볼게요. 발랐을 때 어떤 성능이 중요할까요? 발랐을 때 색깔 잘 입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랐을 때 뚝뚝 떨어지면 약이 뚝뚝 떨어지면 다행히 안 되겠죠. 옷에 다 묻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염색을 시키는 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잘 붙어 있어야 되는 접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착력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염색 파마약에는 접착력을 늘리기 위한 화학 성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바로 포름알데히드입니다.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가 다른 물질 화학 반응하면서 이제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 안 하고 남아있던 포름알데히드가 이런 기체 상태로 날아가게 돼요. 당연히 어떤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제가 또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한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진이 실제 미용실 돌면서 공기질을 체크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다 미용실마다 이제 다 다르긴 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기준치, 공기 중에 이 포름알데히드 기준치가 20배가 넘는 그런 미용실도 관찰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용실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미용실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가셔봤자 뭐 한 달에 한 번이실 것 같아요. 많이 가야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일 텐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매일 8시간 이상 저렇게 유해한 기체에 계속 노출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좀 환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도 미용실 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저런 대형 샵보다는 1인 샵들이 상대적 공기질이 괜찮습니다. 저런 대형 샵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이게 막 염색 파마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내뿜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공기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1인 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문이 수시 열었다 닫자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기가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가 더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름알데히드를 넘어서 이번에는 한번 전기밥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밥솥 안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전에 한번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나왔던 한번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찮다고 전기밥솥 내솥에 쌀 담아 씻었다간 중금속 꿀꺽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었죠. 저 기사가 아마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해드리면, 당시 기사는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사를 썼는데, 알루미늄은 중금속은 아닙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알루미늄은 중금속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왔을 때 이제 대부분 몸이 건강하면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출이 돼서 걱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몸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죠. 서서히 떨어지다 보면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왔던 알루미늄이 다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너무 불필요한 과한 알루미늄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전기밥솥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신 전기밥솥이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건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루미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혹시 코팅됐다 하더라도 코팅이라는 게 언제냐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거기다 밥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용출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지속적으로 계속 쌓였을 때,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뇌에 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으니까 알루미늄 소재인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제품 회사에 문의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대부분 요새는 스테인리스를 기반으로 한 내솥이 대부분입니다. 스테인리스를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면 거기다 뭔가 코팅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라 보시면 되는데, 물론 다른 소재도 있습니다만 저 두 가지가 요즘 대세긴 합니다. 일단 스테인리스 기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스테인리스란 뜻이 뭐죠?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안 쓰니까 영원히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사실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게 녹이 잘 안 쓰는 것 뿐이지 영원히 안 쓰는 게 아니고 부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잔여 음식물이 남다 보면 가끔씩 오래 사용한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도 보면 약간 붉은색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붉은색들이. 그게 부식된 겁니다. 부식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미련 없이 그냥 교체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요새는 모든 밥솥 만드는 회사들이 이 내솥만 별도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솥만 별도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식되면 뭐가 안 좋으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테인리스라는 게 뭐냐면 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걸 섞어요. 근데 니켈과 크로뮴이 그 안에서 평소에 잘 안전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안정하게 존재하지만 이게 부식되게 되면 그것이 용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켈, 크로뮴 같이 유해한 어떤 그런 금속이 노출되면 뭐 뇌라든지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히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붉은색 기운이 보이면 교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소재지만 내부가 이제 코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코팅되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시간 지나면 계속 벗겨지게 되죠. 그럼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또 스테인리스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스테인리스가 노출되다 보니까 역시 평소엔 괜찮은데 이게 부식되게 되면 니켈, 크로뮴 같은 게 용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코팅 벗겨지고 부식이 좀 진행될 것 같으면 역시 미련 없이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팅 관련된 것도, 코팅이라는 게 보통 이제 불 속의 수지로 많이 코팅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안정한 소재는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설거지할 때 여러 가지로 설거지하다 보면 그때 굉장히 서서히 떨어져 많이 나갑니다. 그때. 그러면서 서서히 두께가 얇아지고 거저 벗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밥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 용출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평소에 설거지 하실 때 부드러운 솔로, 그러니까 막 수세미 같은 거, 금속 수세미로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좀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또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2년 전에 정말 미국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전해지죠. 갑자기 미국에서 가스레인지는 숨겨진 위험, 미국서 사용 금지되나 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충격적이죠. 실제로요, 가스레인지는 정말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보통 80% 정도는, 가정의 80%는 이제 가스레인지 쓰시잖아요. 그리고 뭐 일반 식당에서야 뭐 대부분 뭐 거의 100%라 봐도 될 정도로 가스레인지 쓰고 있죠. 가스레인지가 좋아요. 왜냐면 화력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다 라면 끓여 먹기만 해도 금방 물이 끓으니까 라면 끓여 먹기도 좋죠. 그래서 약간 성격 급한 한국인한테 맞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전기레인지가 상대적으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레인지 중에서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가스레인지 정말 좋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미국 화학협회에서 한번 실험도 해봅니다. 가스레인지를 그냥 킨 거예요. 가스불을 켰더니 너무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미국 화학협회에서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공식 성명서를 냅니다. 전기레인지 구매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이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중에 보통 가장 앞서 뭔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가장 앞서는 주가 선도하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경제 규모가 큰 주고요. 이 주 하나를 나라로 본다면 세계 경제 규모 5위입니다. 대한민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참고로 대한민국도 세계 10위의 되게 엄청난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주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선도하면 다른 주들이 뒤늦게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법들을 눈여겨보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도 실제로 이런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금지 법안을 이제 제출했고요. 근데 당연히 이런 업계, 가스레인지 업계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이고요. 그래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3심 판결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올해 2025년도 빠르면 올해 2025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문 나오면 그 파장이 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파장이 엄청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이제 그게 최종 결론 나면 미국 전역으로 아마 퍼질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이게 쉬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숨길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런 법 규정 관련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때 바뀌고 나서 그때 행동하시는 것보다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미리미리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왜 위험한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뭐죠? 가스를 연료로 쓰는 거죠. 그 가스의 주성분이 뭐냐면 CH4. 저희 옛날 메탄가스라고도 합니다, 일명. 근데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는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 타면서 불꽃이 나고 열이 나는 건데요. 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의 주변에 이제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불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메테인의 화학 반응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주변에 충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소가 좀 주변에 좀 산소가 부족해지면 일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만약 이 공기 중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에 공기 중에 0.5%만 일산화탄소가 있어도 저는 사망합니다, 여러분들. 0.5%만 있어도 5분에서 10분 지나면 저는 그냥 사망해요. 그 정도로 치명적인 기체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소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지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밀어내고 그냥 자기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일산화탄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돼야 될 곳에 일산화탄소가 공급되니까 결과적으로 온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5분에서 10분이면 사망해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가스레인지에서 과연 저런 일산화탄소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가스불을 딱 켜면 주변에 산소가 많은데 아니, 산소가 부족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통 질문을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주변에 산소가 많죠. 그런데 산소 빠른 속도로 소모가 됩니다. 주변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모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주변의 산소가 부족해진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순간적으로 부족해진 순간이 아주 찰나지만 생깁니다. 아주 찰나지만 부족한 순간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미량이지만 순간적으로 일산화탄소는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실험도 해보면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실험해보면 시간이 딱 가스불 켜놓고 딱 측정기를 측정을 하면 처음에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삐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집이 넓건 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가스불을 켜면 일산화탄소는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린 살아 있었죠. 왜? 그렇게 찌끔찌끔 나와서 공기 중에 0.5%까지 채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조금씩 들이마셨던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들이마셔도 그만큼 들이마신 것만큼 피해를 입으신 겁니다. 왜? 맞잖아요.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만큼 들이마신 것만큼 일산화탄소 공급이 됐던 거예요. 당연히 몸의 기능에 영향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미국에서 이걸 금지 법안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일산화탄소만 나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도 나오냐면요. 좀 충격적이게도 이산화질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스불만 켜도요. 이산화질소가 이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가스불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가스불의 온도가 800도에서 1300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평균 1000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공기 중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죠. 그럼 화학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나오게 돼요. 이산화질소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게 주성분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화질소예요. 대기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전광판에 보면 오늘의 뭐 대기오염 농도 지표해가지고 이산화질소 몇 ppm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기질 관리할 때 꼭 확인하는 게 바로 이산화질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산화질소 여러분 요리만 해도 이산화질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들이마시면 뭐가 돼요? 폐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그냥 폐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오버하는 게 아니겠죠? 너무 유해가스를 요리한 사람도 많이 들이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중지하자.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새로 판매하는 건 금지하자. 다 전기레인지로 교체하자. 심지어 교체하면 뭐 지원금까지 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장 교체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반드시 요리하실 때는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환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가스불 렌지 켜고 요리하실 때 옆에 있는 거 그냥 창문 하나 살짝 여세요. 그러면서 환기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건 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 여셨으면 딴 거 하나 더 여셔야 됩니다. 2군데 이상은 여셔야지만 이게 순환이 돼요. 그러면서 농도가 확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직접 들이마시는 양은 확 줄어들게 되니까요. 반드시 환기는 꼭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급적 전기레인지를 교체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무슨 전기레인지 회사로부터 이 채널이 뭐 후원받았거나 광고받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기레인지는 크게 2가지가 있죠. 하이라이트가 있고 인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2가지로 교체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적어도 유해가스 들이마시는 측면에서는 좀 피할 수 있거든요. 전기레인지 하면 이제 전자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전자파 당연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해가스가 안 좋냐 전자파가 안 좋냐 이런 독성 자료를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요. 가스레인지가 훨씬 안 좋습니다. 전기레인지 그나마 제가 좀 떨어져서 요리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멀어져도 확 세게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기레인지가 더 낫다라는 거. 그 전기레인지도 이게 우리 조절하기 쉽거든요. 세기를. 그래서 최대한 세기를 약하게 해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레인지를 하더라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전기레인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유해한 물질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좀 슬픈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폐암 여성의 약 90%는 비흡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라고 우리는 그동안 교육을 받았었죠. 실제로 남성들은요. 남성 폐암 환자의 70%는 흡연자입니다. 예, 폐암에 딱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딱 보면 70%는 다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자, 이건 우리가 아는 얘기죠. 예측도 가능하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성들은 또 안 그래요. 여성들의 폐암 환자의 약 90%는요. 담배를 안 피우는 분이 한 분밖에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담배를 피지 않으십니다. 참고로 제 어머님만 해도 폐암 환자셨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수술은 잘 되시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완벽하게 정상적인 활동은 못 하십니다. 아무튼 참고로 우리나라 폐암 암 발병률은 4위입니다. 사망률 1위고요. 매년 25,000명이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걸 또 폐암으로 18,000명이 사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의학계나 이런 과학계에서 또 이걸 되게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왜 그러지?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여성들은 폐암에 잘 걸리는 걸까? 그 원인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주방으로 보통 꼽고 있습니다. 주방 환경을 꼽고 있어요. 절대 이게 오버가 아니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급식 종사자분들 열의 3명은 다 지금 폐가 망가지셨잖아요. 실제 주방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레인지를 교체했다고만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식용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용유를 당연히 집에 하나는 갖고 계실 겁니다. 뭐 올리브유일 수도 있고 뭐 들기름, 참기름, 뭐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뭐 정말 뭐 아보카도유 정말 종류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뭐 각 뭐 종류별로 뭐 특징이라든지 뭐가 좋다더라, 뭐 어떤 걸 먹어야 몸에 좋다더라, 뭐 어떤 게 안전하다더라 이런 거 수많은 걸 한번 보실 텐데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식용유를 왜 쓰시죠? 여러분 왜 쓰십니까? 아마 이제 둘 중 하나겠죠. 네, 바로 뭐냐면 일단 튀김 음식 할 때, 튀김을 할 때 당연히 저 기름을 쓰고요. 아니면 보통 볶을 때죠. 네, 보통 야채든 뭐 고기, 야채 같은 거 볶을 때도 당연히 식용유 쓰고요. 아니면 뭐 고기 구울 때도 식용유를 한번 두르고 하기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식용유 쓰시는 건데,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발연점이란 말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발연점이란 말 다 들어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제품 광고할 때, 이 제품은 발연점이 높아서 안전합니다. 뭐 이런 광고들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마케팅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발연점의 정의가 뭐냐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바로 발연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네,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이게 뭐냐면 왜 연기가 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뭐죠? 뭔가 이 열 분해, 열을 가함으로 해서 분해되는 생성물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많아지면 이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열분해 생성물이 많으면 그게 연기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열분해가 본격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그 발연점 이하라 하더라도 여러분 분해되는 게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그 생성물이 좀 적으니까 연기처럼 정도로 이제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연점 이하라 하더라도 유해한 물질들은 발생한다. 유해한 물질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유증기이고요. 네, 유증기. 유증기란 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기름들이 미세한 조그만 입자상들이 날아가는 그런 건데요. 수분 날아가면서 같이 많이 또 날아가요. 수분이란 게 100도만 돼도 막 증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세한 어떤 그 기름 입자들이 아주 작은 입자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들 그걸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게 되면 상당수 또 폐로 가게 되죠. 그래서 급식 종사자분들이 10명 중 3분이 이렇게 폐 이상 소견을 받은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런 것들이 유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유증기뿐만 아니라요. 또 이게 열 분해되면서 조직이 끊어지면서 나오는 생성물들도 공중 막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다 들이마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크게 너무 작고 그래서 폐로 직행하게 되고 폐에 치명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 이건데요. 일단은 기름에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음식보다는 기름에 지지고 볶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냥 열을 가해야 된다면 데치는 수준. 그러니까 팔팔 끓는 물에 그냥 데치는 수준. 아니면 그냥 뜨거운 팔팔 끓는 음식 그냥 그래봤자 100도니까 물을 기반으로 한 거라면 그 정도 음식들로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유해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식용유 같은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드레싱으로 드시는 겁니다. 드레싱으로. 뭐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 주세요. 올리브유가 좋아요? 해바라기씨유 좋아요? 아보카도가 좋아요? 뭐 이런 다양한 질문 주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예, 그냥 드레싱 용도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거를 고온에다 볶으면서 아까 그 가스불 온도가 평균 1000도라고 했잖아요. 뭐 하이라이트도 그렇고요. 거기다 이용하면 프라이팬 온도가 냄비 온도가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2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 아까 분해 생성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아보카도가 발연점이 높아도 200도 전후에서 분해되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공중 날아갑니다. 그걸 다 들이마시게 되는 거니까요. 식용유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드레싱 용도가 제일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급적 데치는 요리. 그래서 가급적 이런 걸 정갈한 음식이라고 하죠. 정갈한 음식 드시는 게 좋고요. 고기도 다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칙칙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삶아서 드시게 되면 유해 물질 들이마시거나 먹을 일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들이마시는 얘기만 했지만 실제 고온에서 200도 이상 노출되게 되면 분해 생성물들이 유해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먹게 되기도 해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들이 유해한 것들도 속속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장수촌.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오키나와 장수촌이었죠. 한때 그 유명세를 날리던 그 시절에 그 막 사람들이 정말 일본에서도 막 되게 많이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키나와 장수촌의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
막 100세 이상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100세 이상까지 사니까 뭐 120세까지도 막 사신 분도 많고. 그래서 많은 정말 다큐멘터리 영상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막 연구도 되고 해보니까 나온 결론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왜 놀랐냐면 별게 없어서 놀랐습니다. 오키나 장son 사람들이랑 뭔가 특별한 걸 먹을 줄 알았어요. 뭐 특별한 걸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어요. 의외로 그 사람들 먹는 거나 이런 거 살펴보니까 의외로 별게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정갈한 음식들이더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막 기름에 지지게 볶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팔팔 끓는 물 기반으로 했거나, 고기도 뭐 채식주의자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고기도 드시는데, 물론 많이는 안 드시긴 합니다만 고기도 주로 삶아서 거기다 양념만 좀 해서 드시는 수준.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는 양 자체가 적더라. 먹는 야채가 적고 소식이고, 그리고 먹더라도 다 정갈한 음식들이더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의외로 거창한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정갈한 음식, 기름에 지지게 볶는 건 좀 최소화하시고 정갈한 음식으로 좀 식단을 끌어 나가다 보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1부의 이제 마지막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바로 종이 오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사가 꽤 정말 꽤 유명했던 그런 기사인데요. 에어프라이어 속 종이 호일, 안전성 확신할 수 없는 이유라는 이제 기사가 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포털에 좀 일면을 좀 장식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 주셨는데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에어프라이어든 뭐든 우리 종이를 많이 쓰잖아요. 뭐 심지어 뭐 이런 연구도 많이 이런 사람들도 어떤 것도 많이 했냐면,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종이를 깔고 고등어 굽는 거 뭐 이런 것도, 생선 굽는 것도 또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죠. 관련된 유튜브도 뭐 영상도 워낙 많았었고요. 거기다 구우면 너무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일단은 뭐 설거지하기 너무 좋고요. 두 번째, 그렇게 덮으면, 종이를 덮고 송송 구우면 냄새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죠. 그래도 에어프라이도 많이 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저 기사가 왜 충격받았냐면, 그런 데다 쓰면 그 종이에다 그 플라스틱 코팅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열을 가게 되면 좀씩 떨어져 나가요. 이제 그게 미세 플라스틱인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한 그런 기사였던 거죠. 근데 그게 막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사실은 저게 정말 저는 사실 의아했던 게, 왜 의아했었냐면, 이 영상 제가 참고해서 좀 보시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연구 자료가 학술지에 이미 다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어떤 연구 결과 나온 결과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왜 너무 뒤늦게 알려졌냐면, 이게 종이 호일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 같아요? 여러분, 종이 호일이 영어로? 종이 호일이, 이 종이가 영어로는 페이퍼, 호일은 말 그대로 포일 이거잖아요. 호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 포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호일의 영문명이 페이퍼 포일이 아니었어요. 실리콘 코티드 파치먼트 페이퍼입니다. 실리콘 코티드 파치먼트 페이퍼. 이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가니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그걸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저렇게 막 논문 나오면 언론사 기자들 많이 맨날 검색하고 그러시는데 그걸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임시실험까지 다 끝났던 건데 뒤늦게 우리나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뭐였냐면, 굉장히 낮은 온도, 160도만 돼도 막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그 코팅됐던 플라스틱이 음식으로 옮겨가더라. 이제 그런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뭐 그런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했던 거죠. 내열 온도 200도 이상인데 어떻게 뭐 평소에 왜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실제 160도만 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게, 먼저 첫 번째, 그래도 뭔가 종이에 뭔가 코팅돼 있으니까, 뭔가 또 플라스틱 코팅돼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유해한 환경으로만 나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그래도 뭔가 형광증백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 중에는 형광증백제 쓰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성이나 뭐 염분, 이런 뭐 염도가 높은 음식에 닿으면 뭐 또 유해한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데,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염도 높은 음식이 닿아도 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또 이제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종이니까 땅에 묻어도 이제 퇴비화되지 않겠는가, 친환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써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쓰는 게 환경을 살리는 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이가 있고요. 거기다 코팅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보통 실리콘 코팅이라고 하니까 실리콘 하면 뭔가 무슨 모래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실리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정확한 명칭은 폴리 실록세인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고요. 플라스틱이 이제 코팅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땅에 묻으면 썩는 시간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저게 친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많이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버리시면 분리수거도 안 하시잖아요. 저런 거 그냥 일반 태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좀 줄이시는 게 환경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내열 온도가 뭐 220도, 240도 이러니까 아니 내열 온도가 220도, 240도가 적혀 있으니까 프라이팬에 놓고 고등어 구워도 아니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이거든요. 200도 이상 쑥 올라가니까 200도 전후만 돼도 이 코팅되는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와요. 예, 떨어져 나오는 것도 생깁니다. 뭐 왕창 벗겨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세하게 계속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요리를 하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열을 엄청 높은 온도로 가시게 되면 아까 말한 폴리실록센이라는 플라스틱의 미세 플라스틱을 여러분 가족들이 먹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미세 플라스틱 섭취는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종이 포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까는 정도, 음식물 뭐 이렇게 접시 같은데 막 너무 나중에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거기다 뭐 까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뭐 감싸는 정도 음식물 그 정도로 쓰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유해한 환경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다만 잘못된 사용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거기다가 막 프라이팬 같이 높은 온도, 뭐 200도 이상에 노출시키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말한 뭐 플라스틱 코팅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플라스틱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면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졌냐라고 아마 질문 주실 것 같은데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지금 2025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직 그 실리콘 플라스틱이 알려져 있는 그것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결과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연구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지금 정말 활발한데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PP, 뭐 PE, 뭐 페트병 아시죠? PET, 뭐 PS 이런 범용으로 너무 많이 쓰는 그런 플라스틱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실험은 연구는 정말 많이 됐는데 아직 이 실리콘 플라스틱은 아직은 좀 이렇게 엄청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 부족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됐어요. 충분히 안 됐으니까 안전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연구 결과, 2022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좀 추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대저명학술제 뭐가 나왔냐면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PS, 폴리스타이렌을 불리우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동물한테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도에 돼서 뭐가 밝혀졌냐면 암세포 성장이 더 빨라지더라. 심지어 요즘 암은 전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이 가능성도 최대 10배 이상 증가하더라.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돼서야 PS라고 하는 미세 플라스틱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밝혀지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8년, 2030년 밝혀질 건 모르지만 언젠가 밝혀질 거거든요. 지금 연구한 그룹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밝혀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후회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쓸데없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은 경로는 차단하시거나 노출 가능성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냐요? 이렇게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 실제 넘어갑니다.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150 마이크로미터 크기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변으로 배출되는데 작은 것들은 150보다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돌아다닌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노출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만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유해 물질도 같이 노출되거든요. 근데 이런 복합 독성은 충분히 연구가 안 됐습니다. 보통 독성 결과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물질을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생쥐한테 동물한테 왕창 먹여봐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치를 정하고 인간한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지만 노출될 리가 없죠.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는 건데 그걸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 복합 독성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들 다시 보시거나 앞으로 나올 얘기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최대한 이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바꿔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그 다음 2부에 이어서 또 이런 자세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유해 물질의 노출을 피할 수가 있을지,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